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수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호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지금 방송 시점은 13일 오전 10시 51분이고요. 방송이 나가는 시간으로는 18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는 세 가지 전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일 있을 윤석열 내란 심판 1심 선고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 전망,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경제 전망, 이렇게 세 가지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전망부터 가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일 19일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가보죠. 지금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입니다. 재판장은 지규현 판사입니다. 19일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요. 네. 이춘재 위원 1심 선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고 형량을 요즘 전망하는 게 힘들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전 총리 상대적으로 좀 쉽지 네. 않나요? 다른 물론 그렇죠, 장관이나 총리들보다. 근데 지금 내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특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고 형량을 이렇게 전망하기가 힘든 판결이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망하기는 힘든데,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사형이 선고될 거다.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마땅하다. 물론 이제 그 사형을 선고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뭐 순교자론 뭐 이런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무기징역이 아마 선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죄는 그 가장 높은 처단형을 해야 될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이거 맞다가 아니라 전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전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네. 박진영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평론가는 저기 전망하고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늘 틀리거든요, 제가. 이게 특히 어려운 게 이게 또 녹화 방송에다가 사법적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차피 연휴 때 뭐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의 지인들, 고시 동기들 뭐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기현 판사가 내가 윤석열 피고인 이야기 실컷 들어주고 했으니까 형은 제일 세게 때려줄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형 선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기현 판사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구속을 풀어준 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불안, 그리고 이제 많은 비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기현 판사의 그 재판 진행 과정, 그것과 이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 봅니까? 그거는 뭐 연구를 하지 않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재판 진행 스타일이 워낙 우리가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 기존의 판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재판 진행을 아주 좀 강하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근데 이제 지규현 재판장의 그 재판 진행 스타일을 상당히 변호인 쪽에, 피고인 쪽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변호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거를 그 형사 절차, 재판 절차, 이 절차적인 문제를 충분히 다 수용해 준다.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변론 이런 것들을 그 절차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보장해 주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다 변론할 수 있게 그렇게 놓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한 이제 반발심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죠. 그래서 그 재판 진행 스타일하고 선고 형량하고 봤을 때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규현 재판장이 재판에서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데 선고 형량은 비교적 센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전의 판결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뭐 검증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 사건은 또
또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요걸 이제 이번 19일 선고를 앞두고 그 좀 약간 그 썰 비슷한 게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시나리오가 뭐 19일 날 윤석열 피고인이 안 나올 거다 첫째. 예, 안 나온다는 얘기 있었죠. 그렇게 되면 예. 이제 뭐 지기현 재판장이 지금 그 이번 정기 인사 때 북부지법으로 전보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장이 바뀌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전보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미뤄진다 그랬었는데 뭐 지난번에 그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해소가 되고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골석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전 전 대통령도 안 대통령도 나왔죠. 1심에서 안 나왔는데 음. 그때 골석 재판 그 규정에 따라서 재판을 선고를 했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공소기각 판결 얘기가 이제 꽤 나왔었어요.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려죠. 그래. 예, 우려죠 일종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우려의 근거는 있죠. 왜 구속 취소 작년 예. 3월이었나요? 3월 7일인가 구속 취소할 때 구속 기간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은 그 결정문의 밑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때.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걸로 돼 있는데 그 겉모양은 물론 뭐 제대로 수사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이걸 공소기각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다 해소가 됐다. 첫째 이제 먼저 그 지난번에 윤석열 체포방해 그 사건 재판에서 이미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때 판결을 했죠. 예. 공수처 수사권,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라는 또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에 연관성 있는 범죄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검찰에서 이제 수사 처음에 먼저 수사를 착수한 거잖아요. 김영현부터 먼저 구속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사를 시작한 건데 검찰도 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들 이제 조지호, 김봉식 이런 피고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공범으로 당연히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수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또 뭐 체포영장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서부지법. 네,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했을 때 뭐 영장 쇼핑이네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공소기각 문제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됐다. 재판 진행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은 이제 기소권이 있어요. 수사권은 없지만 기소할 수 있는 거라니까 경찰이 이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경찰, 군검찰, 그다음에 공수처가 해서 나중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거든요. 검찰 수사 먼저 착수했지만 나중에 해서 그걸 넘겨라 해가지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증거 수집한 이런 내용들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른바 오염된 증거, 그러니까 불법 수사로 인한 오염된 증거라는 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 쪽에서 아예 그 전부 다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공판에서 조서를 새로 다 만든 거죠. 증인. 그러니까 그 증거는 완전히 그 무결점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 형량 또는 선고 판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다 해소가 이제 된 거죠. 백대현 재판장이 사실은 그 형량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 이제 그 판결의 근거나 이유 등은 이제 다 납득할 수 있었는데 아주 방향을 잘 잡아줬죠. 그때. 그런 부분들을 이 내란 재판부가 그거를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다 인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수용을 안 하면 이상한 판결이 되는 거죠. 이미 다. 그리고 지금 어제 지난번에 이진관 재판장과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유경진 판사. 이 판단에서도 내란에 대한 그 판단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다.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이 있고 그 판단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증거 채택이나 이런 것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도 지금 이 그 수사권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이제 선행 사건에 대한 이 판단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게 또 뭐 좀 더 들어간 얘기를 좀 해보면 이 판결에 있어서 또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례라는 이제 앞에 있었던 사건. 또 선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수직적 선례가 있고 수평적 선례. 수직적 선례는 이제 그 대법원 같은 상급심의 판례는 당연히 구속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수평적 선례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대에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판단에 따라서 따라야 할 그럴 의무가 있는 거죠, 재판부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미국의 그 아주 그냥 유명한 뭐 연방 대법관 중에 한 분이 이제 루이스 브랜다이스라는 대법관이 있는데 예전에 그 유명한 그 판결을 하면서 선례구속 원칙에 대해 설명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판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만 좋은 판례를 만들겠다고 온갖 법률을 구성해서 앞에 있는 선례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가 저지르면 앞으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죄를 받는다. 또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분쟁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한다. 그러면 그 판례를 보고 앞으로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 판결은 그게 중요한 거다. 판사가 그냥 머리 굴려서 법기술적인 시각으로 이런저러한 잡다한 법리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실현하고 법을 사람들이 지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선례 구속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판례 남겼고 미국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혀 엉뚱한 그런 판결이 있으면 그걸 뒤집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이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3개의 재판부가 다 똑같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좀 가정하에 지기현 재판장이 이제 우리 인식 속에 있는 이상한 판사를 할지라도 그거를 따르지 않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특히 윤석열이 이미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본인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재판에서가 아니라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그 논리가 이미 탄핵됐다.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미 깨졌다라고 좀 보여지거든.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상계엄 자체가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이다. 메시지 계엄이다. 뭐 본인 스스로 계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극우적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라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오염시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12.3 내란은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계몽적 잠정적 경고성 개혁을 당연하다듯이 주장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 그 사람들의 상태나 사회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윤석열의 논리가 깨어졌다라고 좀 그렇게 그렇죠. 좀 보여져서 선행된 재판에서 그래서 뭐 지기현 재판부가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을까 과연. 속된 표현을 하면은 상황 판단이 안 된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 총칼 들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포고령에는 활자화됐고 그다음에 화면으로서 전 세계 생중계되었는데 네. 이걸 뒤엎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고 이제 그 옥신각신 했었는데 네. 대부분 그때 이제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올 거다. 왜냐하면 본인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지금 그 어쨌든 윤석열 지금 피고인 쪽은 계속해서 이제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이제 무죄 근거나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그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참 되뇌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논리가 박약하고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 변호인단이 그렇게 그 나이스한 변호인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그 11.12 5.18 때 전두환 노태우 그때 당시의 변호인단은 정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쟁쟁한 변호사들이었거든요. 대형 로펌. 지금도 한덕수 총리 쪽이나 김건희 쪽 변호인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변호인 쪽에 비하면 좀 그나마 나은데 이게 뭐 제대로 된 법리 공방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의 변호사들이 아니고 정치 선동에 가까운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패착이죠. 그 전두환 노태우 변호인 중에는 그 전 대법관도 있었고 다들 이제 지금이야 다 작고하신 분들이지만 그 당시에 또 대형 로펌의 주요 변호사도 있어가지고 나름 제가 그때 이제 그 법정을 다 봤는데 거기서 그 이른바 오가는 법리 논쟁은 나름대로 들을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첫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내란이나 그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할 수 없다. 예, 뭐 그런 논리라든지 그런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과 그거에 대한 이제 재반박하는 그런 것들이 꽤 들을만했어요. 근데 이 윤석열 재판은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측면에서는 볼만한 거죠. 저렇게까지 윤석열이 직접 얘기하는 게 제일 네.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참기가 웃음이 어렵던 나오죠. 예 웃음이 그런 나오고.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예, 얘기들. 친위 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하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 바보니까 일관성 있게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제가 들은 정보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직후부터 회식 자리나 이런 자리에 가면 싹쓸이 해야 된다. 싹쓸이. 이거 좌파 세력 척결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어릴 때부터 이 민주적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고위 검사가 됐고 그 권력을 늘 향유해 왔잖아요. 대통령 권력은 더 크니까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른바 싹쓸이 이런 꿈을 항상 꿔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저도 상관없다라고 그렇죠. 했던 것도 이제 그렇죠. 그거죠. 그게 저 우리 그 한동수 변호사님 그 대검 감찰부장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육사를 갔으면 쿠데타했을 거다. 그렇죠. 그런 대목들이 버젓이 대검 간부들 있는 회식 자리에서 딴 사람들은 다 술 취해가지고 못 들었는데 한동수 변호사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옆자리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는데 적나라하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뒤집어 엎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사 시절의 윤석열의 그 수사 기법도 사실은 한판 뒤집는 그런 걸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그게 운이 좋게 그런 것들이 적중을 해서 그동안 그 수사의 성과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수사 자체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인권 침해적이고 문제가 많았던 수사들이죠. 굉장히 강압적으로 강압적이고 했죠. 판 뒤집는 걸 잘하죠. 갑자기 무슨 뭐 그 국정원 댓글 사건만 해도 그때 검찰 내부에서 이미 국정원에 대한 그거를 조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 수사팀장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바로 갑자기 뒤집어 엎어버린 거잖아요. 그 결과를.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국정원의 그 정치 개입 이런 부분을 밝혀낸 성과가 있긴 했지만 수사 진행 과정 자체는 아까 얘기한 뒤집어엎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때 문제가 안 많았어요. 좋은 얘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제 수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꽤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윤석열의 정치 행태 또는 사회적 활동 방식 검사 시절에 이거 자체가 민주공화적 질서에서의 엘리트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뭐 영웅상환에 경도된 사람인 거죠. 예. 우리 그 저기 뭐 옛날 좀 잘 사는 집안들 보면 어릴 때 위인전 쫙 아, 뽑아놓잖아요. 거기에서 뭐 나폴레옹, 뭐 카이사르, 칭기스칸 이런 거 열심히 읽은 거야. 대부분 독재자 위주로의 그렇죠. 인전이 네, 많이 네.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다른 그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이제 그 판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논리가 법리적 논리가 네. 이제 정립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내란 재판은 아니지만 이 김건희 씨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건희 씨는 이제 1년 8개월인가요? 굉장히 이제 적은 형량이 나왔는데 네. 이 두 재판이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거 윤석열 재판과 김건희 재판이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이건 내란 뭐 사건 자체가 이제 달라서 음. 그렇게 뭐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음. 김건희 특검의 지금 그 여러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판결들은 이게 특검의 수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40명의 검사들이 뭐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 막 진행되니까 거기에 대해 반발해서 민중기 특검한테 뭐 검찰의 수사력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달라라든지 그런 걸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돌아가겠다. 집단 보이콧 했다는 했었고. 얘기도 아니, 왜 특검에서 그 얘기를 왜 해요? 특검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김건희 특검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거 네. 그거를 AS 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AS 하러 간 건데 AS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분탕질을 해놓은 거죠.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건 그 김건희 특검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드러낼 만큼 거꾸로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검찰 쪽을 향해서 수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수사를 봉쇄하기 위해서 좀 방해한 게 있지 않나. 이건 뭐 좀 별 이것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김건희 특검은 지금 그런 의심이 들어요. 물론 뭐 법원 판결 자체도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이 기회가 되면 그래서 실제로 2차 특검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나와서 2차 특검. 그래서 2차 특검 진행 과정에서도 더 크게 이야기가 된 부분들도 좀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특검을 좀 제대로 수사해 보려고 좀 검증된 검사 출신 해보려다가 저런 사달이 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법조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역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시국 상황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2차 특검보다 합동수사본부라든가 이런 게 더 훨씬 효율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서 그런 거 주장했다가 네. 문매를 댓글을 뭐다 얘기를 해주던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 이건 또 관계없어요.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 역대 특검들을 봤을 때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수사 구조예요. 이게 네. 역대 특검 성공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뭐 국정농단 특검 얘기하지만 그것도 박근혜 구속한 거는 검찰이 했어요. 특검이 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수사 기간이 짧잖아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수사팀이 이게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수사팀이 아니에요. 이건. 이것도 축구처럼 무슨 빌드업이 돼야 하는 건가요? 아니 빌드업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그 수사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뭐 검사서부터 수사관까지 이루어지는 그 큰 사건을 하면서 가져와 있었던 그 조직에 쌓여있던 역량이 있고 근데 특검은 지금 그중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특검이 되게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다 조율하겠습니까 그거를. 변호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뭐 경찰 한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검찰을 수사로 그 겨냥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출신이 와서 제대로 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2차 종합특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지금 뭐 합동수사본부 국수본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영장 지휘를 할 수 있는 검사를 받아서 몇 명 받아서 이렇게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게 수사 기간에 제한도 없고 훨씬 더 효율적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예, 다시 마지막으로 그것만 여쭤볼게요. 이제 그 윤석열 어차피 이제 선고가 이제 날 텐데 이제 그 크게 보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거잖아요. 네. 사형과 무기징역에서 이게 상징성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번에 지난번에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그 판결이 상당히 소중한 판결이었던 것 같은 그게 뭐였냐면 이진관 판사. 네, 이진관 재판장이 정말 훌륭한 훌륭한 그 판결문을 썼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 국헌본론 목적의 폭동의 유죄를 인정하는 법리는 12.518의 판례가 맞다. 그거는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 확고하게 정립된 판례인데 다만 이번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친위 쿠데타다. 이거는 기존의 이른바 반란군들 비슷한 군인들이 저지른 그런 내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민주적인 그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그 민주적 제도를 파괴하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이렇게 시도한 내란이기 때문에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았거든요. 그건 정말 당연한 법리이고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 유경진 부장판사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7년을 때린 건 사실은 12.518 때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네. 그때 뭐 옛날 사람입니다만 뭐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런 사람들이 징역 10년에서 한 7년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란 중요임무 말고 뭐 그 내란 목적 살인이라든가 이런 약간 좀 무시무시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7년이나 10년 나온 걸 기준으로 아마도 양형을 판단한 것 같아요. 어제 그 이상민 장관 딱 7년 한 거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관 재판장의 그 논리가 더 정교하잖아요. 그게
그때 내란하고 지금 내란하고는 더 죄질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은 오히려 더 엄하게 하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었고 예. 지금 위로부터의 내란인데 내란이고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심대하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 12시 5.18을 거치면서 쌓아왔던 민주주의 이 제도를 그렇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뒤집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죠. 이거 정말 옛날 말로 하면은 삼족을 멸해야 할 그럴 그렇죠. 범죄인데 이거를 지금 그거 양형 기준에 맞게 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그렇죠. 내란 전담 재판부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런 형량들은 좀 정리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1980년의 내란과 그리고 2024년의 내란에서도 2024년의 내란이 죄가 더 큰 양형 거죠. 기준은 양형 그렇죠. 기준은 큰 거죠. 더 다만 한 가지 유일하게 이제 그 1980년과 1979년이겠죠. 그때와 이제 비교되는 거는 그 인명살상이 그렇죠. 없었다는 뭐 그런 건데 차이인데 그것이 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의 책임은 아니었다. 그래 내란을 일으킨 거에 뭐 시해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뭐 시민들이 한 거고 뭐 다 한 거였으니까. 예.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것은 유혈 사태의 가능성도 아이, 그럼요.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거는 현장에 있었던 이 군인들과 시민들의 덕분으로 막아낸 거지. 윤석열이 그런 상황을 애초에 뭐 차단한 건 아닌 거죠. 어제 본인은 그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죠? 있죠. 어제 네. 그 TF 네. 발표한 거 보면은 사실상 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지금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제2의 네, 계엄 그렇죠. 하려고 네, 그렇죠.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예. 예, 그거는 그리고 이게 쿠데타적 성격은 보면요. 박정희가 했던 72년도에 10월 유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10월 유신이 우리는 쿠데타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그거 친위 쿠데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제3, 제4공항으로 네, 바뀌었듯이 네,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 국회를 다 이제 그렇죠. 무력화시켰던 국회를 거잖아요. 무력화시켰죠. 네, 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 아까도 말씀하신 뒤집기의 가능성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황 들어본 거 그러니까 근황이 나온 것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변호인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봄이 온다는 말이기는 날씨는 하지만 풀리죠. 예,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선을 막 계속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매일 오전 5시에서 6시, 저녁 9시에서 11시 기도한다고 합니다. 국민과 나라, 특히 청년을 위해서 두 손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의 상태를 봤을 때는 본인은 봄이 오면 뒤집힌다라고 복선을 깔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고요. 저는 의외의 지점은 오전 5시까지 술을 마시던 사람이 오전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2시간씩 기도를 한다. 얼마나 간절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참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는 주를 만나고 예. 새벽에는 신을 만난다. 근데 뭐 근데 본인이 진짜 구도자나 희생자, 뭐 예. 선지자 이런 거라고 스스로 세뇌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버틸 수 있겠죠.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 엑스포 때도 이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총선 때도 이긴다고 생각했었고. 이분이 근데 기독교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김건희 씨하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본인 둘 모두 다 왕자를 새겼던 사람이나 아니면 본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실 그러니까 무속과 관련된 사람 넣었던 사람이 둘 다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의 정상성을 그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온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방선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방선거 일단 평론가님 지방선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사법 그 결과는 잘 못 맞히는데요. 정치 결과는 거의 다 맞춥니다. 네. 이번에 합당 관련해서도 결국 안 될 것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거의 뭐 민주당의 승리는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결국은 부울경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부울경.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네. 국민의힘 그리고 부울경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부울경은 일단은 행정 통합이 안 된 상황이기 예. 때문에요. 민주당이
해볼만 할 겁니다. 해볼만 한데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초창기에 민주당이 3석을 다 갖고 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다 갖고 왔는데요. 근데 그때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2가지가 작동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북한 이슈가 아주 극적으로 터졌죠. 예.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이 있으면서 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책 사업을 조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타면 이제 국책 사업을 조기에 발표를 하면서 지방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고 국회가 그걸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동남권 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울산에는 뭐 AI 센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지역 수건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지방선거 결과 예측을 보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56.5%, 야당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측한다는 게 13.8%. 저건 그냥 예측인 거죠. 이제 네. 자신의 지지 성향보다도 이제 그런 정도니까 이제 아마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도 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예측 전망이 차이가 네네.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번 한국 정치에서 재밌는 게요. 표의 유동성이 가장 큰 지역이 부울경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제 대선 평가할 때 충청권이 바로 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충청권은요 49%에서 51%로 바뀝니다. 근데 부울경은요 30에서 40%로 10% 이상씩 늘 선거 때마다 표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부울경이고요. 이번에도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2석 이상을 차지하느냐, 그게 이제 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으로는 좀 어떻게? 가능성 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부산, 울산, 경남 중에는 예를 들면 부산, 울산이라든가 울산, 경남이라든가 부산, 경남이라든가 이렇게 2석이라고 하면 전망은 구도의 문제에서는 네. 울산이 가장 유리합니다. 오히려 그런가요? 네, 울산이 그 민주당에게 유리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호남 원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현대차라든지 네네네. 이쪽에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 그래서 네. 이제 울산이 가장 유리한데, 다만 이제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울산시장 후보가 민주당이 지금 부산에서 내세우는 전재수라든가 경남에서 내세우는 김경수보다는 좀 체급상 살짝 약하다. 지금 어차피 경선을 치러야 되겠지만 지금 김상욱 의원, 이선호 송철호 비서관, 전 시장, 송철호 전 시장 세 예. 분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역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서울의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은 저는 뭐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후보는 누가 나오리라고 봅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되겠죠. 네,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와 달라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까지 쉽게 쳐내지는 못할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구청장 선거, 서울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하급 단위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계파에 관계없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됐고 예. 고성국 TV에서 이제 다음은 오세훈이다라고 네. 했는데 결국 오세훈은 찍어내지 못할 걸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못하는 순간에 바로 당권 투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이 당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남 중진들 중에도 윤어게인 세력이라든가 이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수도권과 영남이 연대하는 당내에 반장동혁 세력이 만들어지면 이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공천도 안 줘서 제거하는 행위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박지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교과서적인 분석이고 아주 날카로운 분석인데, 어쨌거나 몇 달이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관위원장 이정현 위원장으로 앉히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바꾸려고 하는 예, 거죠.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도 윤어게인 쪽, 친윤 쪽으로. 예, 친윤 쪽으로 앉히고 최소한입니다. 윤어게인 쪽이면 더 좋고요. 친윤 쪽으로 윤어게인이 친윤입니다. 어쨌든 서울시당 위원장도 가지고 오고, 그럼 일단 구도뿐만 아니라 이 실무적인 것 자체를 일단 친윤 쪽으로 앉히고 나면,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극우 쪽 유튜버들부터 얘기하고 새로운 인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물밑에서 새로운 인물과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인물은 아니고요. 윤어게인 쪽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플러스 요즘 최신으로 나오는 이 의원이 신도국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요즘 원래 나경원 의원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거는 본선에 나가서 떨어지면 예. 이게 국회의원도 안 되고 서울시장도 안 되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2010년도에 서울시장 나갔으면서 이제 그것도 막 본인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당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자기가 의원직을 버리고 나가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공천도 못 받았어요. 네.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아마 그 트라우마가 작동할 거고 신동욱 의원도 이제 겨우 초선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남인데 네. 그 결단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동욱 의원하고 사실 최근에 들어서 또 나오고 있는 이름이 조정훈 의원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조정훈 의원은 마포요. 최근에 고성국 TV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고성국 TV에 나가서 고성국 대표를 특별 당원이다 뭐 이렇게 쭉 올리기도 하면서 실제로 이 윤어게인 쪽하고의 친연성을 최근에 급격히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물밑에서는 이 두 사람의 가능성 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조정훈 의원이 스스로 과대 포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배현진 의원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경쟁이 떨어졌죠. 맞습니다. 됐다가, 심지어는 지금 현재 인재영입 관리위원장이거든요. 인재영입 위원장인데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 되나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인재 영입해 보니까 나보다 다 못하더라. 맞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가야 되겠다. 본인은 이제 좀 미국에서 이제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서울시장에 원래 이전에도 출마하려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야당으로 있었을 때. 네. 그래서 뭐 신동욱 의원을 미는 쪽, 조정훈 의원을 미는 쪽으로 좀 나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는 장동혁 체제와 윤여게인 세계 체제의 멸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도권 관련해서 서울은 그렇고 경기는 뭐 이제 민주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경기는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를 지금 못 찾는 것 같아요. 네.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본인 안 나온다고 했고 뭐 그 전에 나왔던 김은혜 의원도 당연히 지금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누가 후보가 되는 거죠? 저는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압도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에서 보여준 모습이 오히려 확장성을 저해하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그 광역시도지사를 뽑는 기준과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1위 아닌가요? 네, 유리한 1위는 김동연 그거는 김동연 현 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여론조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별로 조금 차이는 좀 있고요. 경향성만 가지고 보자면 오히려 김동연 지사가 낮은 수치에서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향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경향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간을 좀 두고 보면 반전이 좀 필요한.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아닌 경기도지사를 준비한 어떤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판을 흔들 변수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요. 한준호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의 이른바 이 확장성의 문제. 이 한준호 의원은 어쨌든 젊다라는 상징성이고요.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하나의 동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행정가 측면에서는 김동연 지사를 빼고 나면 그렇죠. 이제 제일 이제 근접하겠죠. 뭐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리더십의 출발은 다 군대에서 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하면 경선 룰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나오는 이야기가 1, 2위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선호 투표제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를 하게 되면요. 어떤 점이 생기냐면요. 강한 비토층을 가진 사람은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김동연 후보도
김동연 현 지사도 강한 비토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일부 추미애 그렇죠. 후보도 강한 비토층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좀 양쪽에서 이제 그래 되겠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표창장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는 것을 앞세워서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뭐 반전을 좀 노리고 있는 뭐 그런 경기도의 정원호처럼 예, 그렇죠.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근데 기대 이제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차이가 있지만 정원호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순간 곧바로 떴는데 맞습니다. 예. 한준호 의원은 좀 시간이 좀 그렇게까지 곧바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행정구역 성격의 차이입니다. 서울은 특별시지만 시입니다. 도는 시군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집합적인 여론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특별시는 직접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도는 시군에게 전부 다 일을 전담을 하는 통로 조직으로서 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주요한 지역인 부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부산은 전재수 후보가 되느냐에서 저는 나온다면, 결정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나오면 아마 부산시장도 민주당이 이길 걸로. 네. 근데 전재수 후보가 만약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면 못 나오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전재수 후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통일교 관련 하나의 난제들 다 해결했다,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전재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부 장관 그리고 또 세대 교체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부산에서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출마를 할 수 있지 않나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예, 출마는 할 예, 수 있지만 예, 그게 예. 이제 좀 발목을 잡게 되겠죠.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혐의 없음이라든가 수사 종결, 뭐 기소, 뭐 불기소 처분,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좀 경남이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기대를 걸 텐데 박안수 전 지사 네. 이제 그쪽일 거고 이제 민주당 쪽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준비하고 네. 있죠. 네. 그 대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밭의 예,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단위 이른바 시골이 존재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아무리 거물이더라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후보 교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 교체설의 진원지는 양산의 김태호 의원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밭을 잘 네, 닿기 네. 때문에 거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있는데. 김태호 의원은 물론 이제 이게 계속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네. 본인은 썩 원치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미 경남지사를 해봤고 네네. 그리고 자기 이제 중앙 정치에서 해야 되는 건데 다시 또 가면 또 이제 중앙 무대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썩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지면 이제 자기 정치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네. 이기더라도 뭐 딱히 좋은 게 없으니까 뭐 김태우 지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에서는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저는 뭐 현재 박완수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붙는다면은 백중세다 예측을 못할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김태호 의원이 나오면 좀 다르죠. 예 이게 그리고 좀 대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는 민주당 이제 대구 경북 어렵다고 통합을 보는데, 하지 않습니까? 예. 통합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교통정리 문제가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주호영, 됩니다. 추경호, 그다음 네. 이철우 지사. 이진숙 예. 그 후보라고 해야 되나? 예, 지금 하여튼 이제 전, 본인 선언했습니다. 후보도 예, 예, 예.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 핵심 지지층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는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를 네. 표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윤 세력 이런 쪽에 그 약간 과잉 대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뭐 현재는 경선률이 50대 50이지 않습니까? 네. 50대 50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 그러면은 이진숙 후보가 이 통합 후보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시도 통합이 된다면은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출마하라는 목소리가 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합되면 사실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통합이 안 된다면 그래서 대구시장으로 한다면 압박을 세게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네. 안 되더라도 나오는 것이 이제 대구 쪽 이쪽 TK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바람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결국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김부겸 전 총리는 그렇게 많이 몇 번 나왔었죠. 그리고 네. 사실은 굉장히 근접한 대구에서 득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도 김부겸 전 총리밖에 없을걸요. 제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요.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정체성을 훼손해가면서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보수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전국의 중앙 정치를 하게 될 때 그게 꼬리표가 돼가지고 늘 흠결로 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무현의 부산 출마와 김부겸의 대구 출마의 차이점들을 사람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명심해야 될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은 핵심 클라이막스인 것 같긴 한데 대전 충남 통합 같은 경우에 네. 예, 그게 아마도 가장 관심사. 결국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렇죠. 출마 여부인데 저는 현재로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네.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않네요. 네. 그런데 대전 충남에서 지금 후보는 박수현 현 대변인, 양승조 전 지사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되고 있고 하고 아마 대전 충남도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번에 좀 힘들겠죠. 네, 민주당으로 뭐 넘어올 거다. 강원도 마찬가지. 네, 강원도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삭발까지 한 거 보면 조금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 보도도 점점 더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점점 더 자주 좀 이 말씀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제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 새해를 맞아 올해 전반적인 경기 전망, 고용 동향은 어떨지, 그리고 주가와 부동산은 또 어떠할지 등 경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선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브리핑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방송 원래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 오랜만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그때 네.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그 경기 전망, 거시 경제 전망부터 먼저 잠깐 살펴보죠. KDI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9%로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상향 조정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반도체 효과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할 것으로, 사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1.9% 정도로 하는 것도 꽤 높은 전망이고, 그리고 이제 숫자로만 보면 올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도 되는 건가요?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9% 성장한다는 건데요. 1.9%라면 한국은행이 지금 내다보고 있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1.9%라는 걸 작년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기저효과는 있다고 봐야겠죠. 1.8에서 1.9%로 올렸다. 0.1% 포인트인데요.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2조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소득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이 말은 이제 살펴보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의 여러 부문, 예를 들어서 내수, 수출, 투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 건설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꽤 호전된다. 이렇게 KDI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부문으로 본다면 역시 강한 K자형 성장이 나타날 거라는 게 양극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반도체 부문과 같이 굉장히 잘 풀려가는 산업 부분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지만 다른 많은 영역들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그런 K자형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반도체 부분만 보면요. 네.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정점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2027년까지도 반도체 경기는 괜찮을 거다. 물론 이제 AI 특수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그런 전망도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는 산업 규모의 확대라는 측면하고
가격의 변동 주기라는 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으로 몇 번의 기술적 변화를 계기로 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1987년 정도 그때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MS-DOS라고 하는 운영 체계를 썼죠. 그게 윈도우로 바뀌면서 다시 PC 수요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MS-DOS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 뒤에는 또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이 확산됐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크게 또 확대가 된 한 10년에 걸쳐서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 뒤에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함께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번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년, 3년 내에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팽창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하면 생성형 AI를 주로 말하는데요. 인공지능 산업 내에서도 발전의 사이클이 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로 끝이 아니다.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로봇 아니면 또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그런 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전환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어찌 보면 초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팽창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익을 급격히 늘린 부분은 이 산업 규모의 확대보다는 디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오는 이익 증가, 마진 증가 측면이 꽤 큽니다.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변동 주기가 보통 한 2,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3, 4년 정도 주기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초기 국면이거든요. 이 두 개를 조합해서 경기가 어디까지 갈 건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분 한 분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디램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쌓아놓고 하는데 그게 가격 그 상승치가 더 높다고 삼성전자 주가보다 더 높다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우리 이제 코스피를 이제 상승하는 주 이제 양대 산맥이잖아요. 여기 현대차 하나 더 있고 이게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 특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코스피도 올라가고 그래서 설 연휴 직전에 이제 5,500을 돌파했고 한데 이게 사실은 5,000을 돌파한 게 1월 27일이고 네. 그 한 불과 보름 만에 또 5,500을 또 돌파했어요. 네. 5,000을 돌파할 때는 대부분 다 야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3,000에서 4,000, 5,000 막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제 조금 언젠가는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던 사람들도 야 이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도 돼? 막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 막 6,000, 7,000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는 크게 보면 하나는 금리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이 아니죠. 우리 시장 금리는 상승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국면은 분명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 실적의 향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배당도 늘어나고 배당을 안 하고 있더라도 기업에 쌓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하죠.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최근 정부가 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그리고 주식시장의 신뢰 강화 이런 변수들 증시 부양책인데요.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실적 대비 향후 기업 실적 대비 지금 주가 수준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걸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간 부분으로 봤더니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게 75% 정도 되고 정부의 주시장 부양책이 한 25%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건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실적 회복이 굉장히 가파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네, 삼성전자가
규모 자체가 삼성전자는 워낙 큰데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삼성전자가 지금 뒤따라가는 국면이잖아요. 삼성전자가 2025년에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올해 실적이 얼마로 추정되고 있느냐? 170조. 저 오늘 사야겠네요. 4배죠. 4배. 자, 오늘 설 네. 접어들어서 이제 지금이 세뱃돈으로 사겠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예. 늦지 않은 예. 170조라고 하면 예. 4배인데요. 작년 주가 수준 한 6만 원이라고 계산할 때도 23만 원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박 18만 원 됐습니다. 목표 가격이 지금 23만 원으로 제시하는 증권사가 여럿이죠. 지금 18만 원이 넘었는데 예. 그렇다면 20만 원은 간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10만 생각이 전자 듭니다. 얘기한 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 브리핑에서 얘기한 것 이게 같습니다. 워낙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요. 지금 디램 가격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다우지수에서는 중간 중간에 AI 거품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폭락하기도 하고 그런 게 왕왕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 미국 시장이 조금 폭락을 하더라도 그대로 쭉 가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죠. 예, 예, 예. 2월 초에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거의 너를 뛰었잖아요. 3%, 5%씩 막 변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조정을 가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리면 이게 바로 매수세가 매수가 그대로 있어서 따라오고. 그대로 쭉 다시 올라가고.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 네. 실적 회복 기대가 워낙 큰 거죠. 예. 인공지능 과잉 투자론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게 인공지능 투자 확산에 따라서 사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인데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산업들이죠.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서비스 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 주가 변동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이건 메모리 반도체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는 그저 혜택만 보는 거죠. 수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확 빠지는 날조차도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2월에 계속 나타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사학개미들이 오히려 빨리 국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죠.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니까요. 이제 더 크게 안정적으로 쭉 가는 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께서 6천 넘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의 기업 실적 수준으로만 보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고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인데 커서 그런 건데 가장 그 사람들을 고민스럽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디램 가격의 상승에서 오는 마진의 증가, 그게 이제 이익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공지능 산업의 사이클이 길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변동 주기는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는 17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겠는가,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네. 세뱃돈으로는 사되 네. 내년에는 좀 봐야겠네요. 1년 정도는 사람들이 전망을 하지만 그래서 12개월 이익을 가지고서 지금의 예. 투자를 주로 하죠. 그보다 더 길게 하는 것은 전망하는 건 그때 가면서 또 반영이 되는 것이라서 2년 3년까지 보기는 ETF 어렵죠. 운용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주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늘 이렇게 이제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주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집값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금리 유동성이죠. 대출의 확대.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집값이 폭등했는데 현재로서는 금리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억제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5월에 기준금리를 연 2.5%로 내린 뒤에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내릴 여지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하반기 연말 때부터 상승하고 있죠. 다른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대출 금리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확실히 억제 효과가 현재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제 5월 9일부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정부가 멈추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시행돼 버리면 나중에 풀릴 때를 기대하고 안 파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렇죠. 다시 또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 매도 압력을 가하려면 역시 보유세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유세를 단기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때 보유세라고 하면 다주택자도 포함되겠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유세라면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것일 거고요. 또 거기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들이 중요하게 고려되겠죠. 그냥 1주택자보다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됐고 그것이 강남 집값을 더 빠른 속도로 올렸다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발이 또한 매우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을 단기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길게 안착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네. 선배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왜냐하면 네. 기자들이 봤을 때는 네. 당장 지방선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내는 게 네. 오히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느낌인데 네. 말씀 들어보면 오히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는 느낌으로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차이가 네. 좀 어떻게 있나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정치적인 반발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되고요. 네. 시장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 세율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런 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거래를 안 하는 방식으로 가만히 있었다가 나중에 유동성이 풀리니까 폭등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반드시 공급 정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단기간에 걸쳐서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네. 우리 나오셔가지고 너무 주식도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네. 설 세뱃돈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정부가 흡사 대결하는 것처럼 이런 구도를 잡고 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목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제일 위험한 건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오게 된다면 다른 정책들을 온갖 써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바탕 위에서라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교차하게 들어와서 가격을 폭락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서 그 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완만히 제거되도록 하는 게 좋은 정책이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가격을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좋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양극화 문제, 네. 양극화 문제가 이제 해소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거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특히
고용 부분에서 아까 전에 AI 특수도 얘기했지만 이게 1월 고용 동향에서 썩 좋지 않았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특히 위축됐는데 그 주 요인이 AI로 인해서 이제 특히 청년 고용이 특별히 그 많은 영향을 받고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이게 로펌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초임 변호사가 옛날만큼 많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그런 부분들 이렇게 사실 신입들이 할 일들을 지금 AI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보시면 압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식 시가총액이 크고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디죠? 엔비디아죠. 예. 엔비디아가 직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5만 명입니다. 삼성보다 적네요. 절반도 안 예,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산업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거의 시장을 독점하는 대기업들로 이익이 쏠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나 최근 한 4년 전부터 임금 수준이 정체 하락하거나 실질 임금이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게 우리는 보면 SK 하이닉스 성과금 얘기만 듣다 보니까 네, 그것만 봤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 따라서 뭐 잘 됩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니까. 그런데 이미 반도체도 지금 중국이 많이 쫓아왔는데 다른 제조업 영역들은 중국에 계속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선산업에서는 계속 외국인 고용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조업에서 좋은 신규 고용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일자리, 적어도 임금 수준이 괜찮은 그런 일자리를 줄이고 있죠. 기업들의 대응은 보면 오랜 동안 일해온 꽤 숙련도가 높은 고령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AI 말씀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네. 수치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건 없거든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청년층 가운데 쉬어슴 인구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하긴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인공지능 이야기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더 있겠죠. 특히 숙련도가 짧은 기간에 완성되는 어떤 일들은 인공지능에 맡기기 쉽단 대부분 말이에요. 다 더 전문적이고 네. 더 하이 퀄리티 뭐 회계 업무라든지 은행 뭐 이런 네. 쪽이죠. 전체적으로 네. 이게 경제 우리가 이제 성장이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에게만 혜택이 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중소기업을 자꾸 이제 떼놓고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네. 들어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늘 네. 그래왔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이제 피지컬 AI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기업에 일자리 많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제 3D지 않습니까? 그게 피지컬 AI가 좀 해결을 해준다면 그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정부에서의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책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그 청년들이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가는 뭐 그런 흐름도 하나 만들어지면 어떨까? 뭐 이런 좀 바람도 있어 보거든요. 전체 고용시장의 변화 속에서 청년층 부문만 따로 이렇게 떼보면 그쪽이 최근 한 1, 2년간 가장 지표가 좀 나쁘거든요. 근데 실제 취업하는 현장에서 보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 안 하고 계약직으로 해요. 예. 청년들을 네. 그리고 경력을 뽑아요. 예. 그렇죠. 계속 경력을 봐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고 이제 대학 사람을 졸업했는데 뽑는 스타일이기 어떻게 때문에 어디서 경력을 쌓아 뽑아줘야 네, 초기 경력을 쌓지. 진입을 못하면 음. 이제 절망휴직 상태가 절망휴가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쉬어슴 인구의 비중이 좀 더 높은 쪽이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과보다 문과생들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훨씬 실제로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네. 정말 문과 출신들 취업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년제에 네. 그 대학을 나온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취직이 잘 되는 과예요. 문과인데도. 네. 예, 그러니까 문과가 잘 됐는데 옛날에 경영 그렇죠. 경제 이런 그러니까 거 있죠. 그쪽 사실 그쪽 계열인데도
원서를 낼 곳이 없는 상황이 예전에 돼버린 거죠. 은행에서 많이 뽑아줬는데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거의 안 뽑으니까 이제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언론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정규직 일자리로 대부분 돌린다, 그 경력직으로 돌린다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일자리도 의외로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이게 형용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그 친구의 표현을 빌자면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도 본인들끼리는 구분을 하나 봐요. 그조차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대학까지 나왔는데 네. 중소기업 갈 수는 좋은 없고. 대학 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차라리 놀자, 네. 놀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고학력 사회이기도 하고 중소기업이 천대받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인식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니까 못 가는 거죠. 사실 네, 중소기업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그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론에 나오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게 주류는 아니다. 네. 그러니 더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뽑아보고 했는데 잘 안 나와요. 데이터 잘 안 잡히고 그 원 자료에 그 답변에 결집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부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실 거의 청년 고용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부문이거든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걸 추진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전망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코스피 얘기하면서 이제 웃는 낯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고용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울하게 이제 얘기됐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치가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시작할 때마다 늘 시작할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늘 끝날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낸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충분히 많이 얻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남은 연휴 충분히 만끽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